자, 이번 주에도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음, 지금 저스틴 선이 그 고소를 당했죠. 그리고 이제 명확하진 않은데 저스틴 선이 후오비의 그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분 구조가 지금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루머 중에 바이낸스 쪽에 후오비를 팔려고 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물론 이거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제 후오비 쪽에서는 부인을 한 걸로 나왔는데 저스틴 선의 지분을 청풍차오한테 팔려고 했는데 아마 가격 조건이나 이런 게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이낸스 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사실 후오비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굉장히 랭킹이 높았죠. 지금은 조금 빠진 듯 하지만, 한 1년 전, 1, 2년 전까지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랭킹 한 3위 안에 들어가는, 예, 2위, 3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소였거든요. 예. 아무튼,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오비 거래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저스틴 선이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해서 좀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들기 전에 돈을 너무 많이 번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요 며칠 사이에 그리고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 세 명이서 그 여성 한 명을 40대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하는 그런 범죄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코인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돼가지고 아마 많은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퓨리 에버라는 그런 코인이었고요. 코인 원에 상장됐던 코인인데 그 상장 과정에서도 그 관계자들이 상장피를 받아서 지금 전부 구속된 상황이고요. 이제 그 납치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어떤 좋지 않은 방법으로 코인이 상장돼 가지고 거래도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른바 MM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마켓 메이킹을 줄여서 M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 어떤 유동성 공급 차원의 좋은 의미에서의 마켓 메이킹이 아니고 시세 조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정상적으로는 누군가는 살려고 하고 누군가는 팔려고 하는데 그 반대로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주고 팔아주고 하는 그런 마켓 메이킹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안 사고 아무도 안 파는데 혼자서 사고 혼자서 파는 예. 이른바 이런 형태의 마켓 메이킹은 이거는 사기죠. 네, 이렇게 해서 가두리 펌핑이라고 여기 써놨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관심을 갖겠죠. 이거를 장외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산 사람들에게 예, 팔고 빠져버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90%의 손실을 받고 투자 금액에 대비해서 음.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양호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상장이 됐잖아요, 어쨌거나 간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상장도 안 된 코인을 갖다가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대부분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장될 거라는 얘기를 믿고, 그렇게 사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지금 상장된 코인뿐만 아니고, 상위 랭킹, 뭐 50위, 20위권 안에 있는 코인을 가지고도 이번 그 반감기를 통해서 50배, 100배 버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에 이제 신비클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지기도 할 거지만 어, 왜 그렇게 상장도 안 된 코인에다가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제가 여러 차례 현물 투자하는 것, 선물 투자하는 것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한 종목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분산 투자 하셔야 되고요. 음, 그런 상위권 코인,
예를 들면은 뭐 10위권, 20위권에 있는 코인들도 가급적이면은 뭐 음, 작은 금액으로 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할 종목도 많고 투자할 방식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가지 방식에 한 가지 종목에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으시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상장 안 된 코인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장이 된 코인이더라도 가두리 펌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거래소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 여러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이 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이어야만이 그런 코인을 사야만 내가 누군가에게 팔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거래소를 통해서 시세 조작이 일어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한 거래소에서 그것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서만 상장이 돼 있는 이런 케이스들은요. MM 하기 너무 좋죠. 마켓 메이킹 하기 너무 좋고 이런 경우에 뭐 한 달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도 아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팀들이 있고요. 그 팀들의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사실은 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고 저는 음, 그런 일에 비즈니스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 뿐이지 제 주변에는 그렇게 코인을 발행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벌써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하는 코인의 ICO에 제가 자문 역할도 하고 그게 한 4, 5년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본인을 과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본인을 과신한대요. BTS가 추는 춤을 10초 정도만 이렇게 짧게 보여주고요. 한 10번 정도 보여준 다음에 이거 출 수 있겠냐 그러면은 요즘 그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대요. 그 대부분 친구들이 출 수 있다고 하고서 나와서 추는데 막상 춰보면 다 못 춘다는 거죠. 예. 그게 뭐라고 하는데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남이 하는 걸 보면 다 쉬워 보인대요. 그리고 어, 몇 줄만 보고서 자기도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막상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합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누가 무슨 얘기 했다 이런 기사는 사실은 거의 카페에 안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추측이고 어디까지나 맞아도 절반이고 안 맞아도 절반이고 예, 다 이제 뒷얘기만 될 수 있는 건데 이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우리 텐텐팀에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빠 가난아빠 시리즈물들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추천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음, 재밌게도 이 달러의 몰락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러한 현상들 여기에 대해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오래전부터 책을 통해서 예언을 해왔었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잘 맞아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또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 BOJ, 예, 뱅크 오브 저펜,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무너진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 차례 줌 미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음, 지금 그 YCC라고 해서 그 국채 매입을 갖다가 사실은 일본이요 어마어마한 그 국채를 발행하고 있죠. 근데 그 국채를 다 셀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엔화를 찍어서 일본 정부가 그 돈을 꾸고 있죠. 재밌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통하느냐? 일본이 그렇게 그 강제로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면서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 강제로 누르고 있죠. 자체 매입을 통해서. 그러면서 안전자산의 지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는 돈으로 돈을 찍어서 강제로 누르는 거예요. 마법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법이 과연 계속 통할 것이냐?
이제 붕괴하는 순간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금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일본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뭡니까? 국채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국채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뭐겠어요?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국채를 팔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파는데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4%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2%가 넘어가는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는 건 일본으로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는 건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자를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국채는 지금도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 가치가 4% 가까이 떨어지는데 이자를 안 쳐주니까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국채를 팔 거 아니겠어요? 그 국채를 어떻게 합니까? 일본 은행이 엔화를 계속 찍어가지고 무한 매입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셀프로 자기가 돈을 찍고 자기가 돈을 꾸고 만일 모든 그 사람들이 일본 국채를 다 팔고 다른 나라들이 다 떠나버리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종이돈을 갖다가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일본 은행이 돈을 찍고 자기가 발행하고 자기가 사는 이 쇼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자산으로 그래도 어쨌거나 간에 일본 국채를 사는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까? 흥미롭게도 로버트 기요사키는 아버지가 일본계 미국인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피가 섞여 있는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일본 은행이 이제 붕괴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내놓고 있어요. 일본은행의 붕괴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발행한 화폐가 지금 뭐 그 유로화만큼이나 많이 발행을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일본은 안전자산으로 예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화폐 가격이 폭락할 때 폭락하지 않는 화폐를 사야 되잖아요. 그 폭락하지 않는 화폐의 대표격인 게 일본 엔화입니다. 그런데 일본 엔화가 붕괴된다? 그러면 이제 피난처가 사라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화의 붕괴 때문에도 전 세계 그 자산 시장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엔화가 붕괴한다?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런 기사까지 났습니다. 재밌죠? 어, 일본은행이 지난해 1340조 원의 국채를 매입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사상 최고 기록이다. 근데 이게 작년 얘기예요. 사실 지금 금융위기는 올해 닥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만일 사상 최대로 일본 은행이 자기네 나라 국채를 자기네 나라 돈을 찍어가지고 사들였는데 올해 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작년보다 올해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거든요. 예, 근데 좀 더 많이 사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인 가격이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떨어지는 추세죠. 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언론의 분석은 미국의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얼만큼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상황인데, 지금 또 한 가지 이슈는 오펙 플러스죠. 플러스는 러시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에 116만 배럴 감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100달러 넘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80달러대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밤 또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음, 그런 상황입니다. 자, 뉴스는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투자 잘 되고 계십니까? 이번 찬스를 놓치면 안 되시는데요. 지금 다들 각자 투자하고 계십니까? 예.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는요, 이상한 사기 코인들에다가 거의 전 재산을 갖다 다 쏟아 넣으시고, 막상 지금 상승장에서는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반감기는요, 앞으로 100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거고요. 각자 그 가문의 운명을 짊어지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비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조금 더 그 정리된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비클럽의 그 의미, 그리고 신비클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게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두는 변화입니다. 생존과 소멸이라고 써놨는데요. 변화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생존할 것인가, 소멸할 것인가. 자, 종간 적자 생존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여러분 공룡 아시죠? 백악기에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생명체입니다. 동시대에 존재했던 게 바퀴벌레라고 하죠. 그래서 공룡과 바퀴벌레는 백악기에 살았던 두 개의 생명군인데,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시대가 종말을 맞이했을까를 이야기하면서, 뭐 요즘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그 유성과의 충돌, 운석과의 충돌, 거대 운석과의 충돌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적자생존이라는 게 뭐죠? 그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종간의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은 멸종했고 바퀴벌레는 살아남았죠.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사회 환경이 변하죠. 경제 환경이 이제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역시 이제 적응한 사람이 생존할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지식정보사회로, 그리고 이제 뭐 창조경제사회로 바뀌어 나간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도식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음,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이 농경사회가 언제부터 농경사회였습니까? 사실상 그 빗살무늬 토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청동기, 구석기, 신석기에서 청동기, 이 빗살무늬 토기를 얘기하고 고조선 시대에 나오는 그 유물이죠. 근데 거기도 보면은 그 탄화된 벽시가 나온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사회가 시작된 거는 사실은 5천 년이 넘었죠. 예, 6천 년? 6천 년 정도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6천 년 혹은 만 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 년 가까이 유지되던 농경 사회가 붕괴된 게 사실은 얼마 전이에요.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는데 산업사회로 넘어온 게 언제겠어요? 만일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25 이후부터 산업사회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한 70년? 예, 그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연세가 좀 많이 드신 80대 혹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태어나면서 농경사회였고, 거기서 산업사회를 경험했고, 최근에 지식정보사회를 살고 있고, 앞으로 창조경제사회가 오게 된다면, 예, 그 시대를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미 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농경사회가 만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게 산업사회와 지식정보사회와 창조경제사회는 불과 한 사람의 생애 동안에 급격하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적응한 자가 생존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기존에는 이게 종간 생존이었다면, 그러니까 공룡은 죽고 바퀴벌레는 살아남은 거죠. 이제는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대 간 적자 생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농부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이렇게 노인들 사진 위주로 나와요. 젊은 농부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청년 농부 사진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대부분이 농부하면은 근데 우리나라만 그럴까 하고 외국 사이트에서 제가 파머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파머라고 검색해도 이렇게 늙은 농부만 나옵니다. 음. 반면에 스터디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농경 사회에서 이제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 자동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동차 공장을 짓고 반도체 공장을 짓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에 그 기술 개발을 하든 연구 인력이든 아니면 생산 인력이든 이 사람들이 누가 됐을까요? 이 새로운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산업 사회를 주도했을까요? 아니면 이 농부 아저씨가 농사 짓다 말고 나와가지고 산업 사회를 주도했을까요? 결국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와?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남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도태되는 게 지금 순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그 변화, 경제 시스템의 변화는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게 농경사회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일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부를 쌓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농경사회의 가치관이었는데 산업사회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떤 생산량이, 그러니까 농경사회의 생산량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제한돼 있죠. 왜냐하면 비가 내릴 수 있고 햇빛이 쪼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들,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환경적 요인들의 지배를 받는 게 농경사회예요. 근데 산업사회는 뭡니까? 증기기관 이후에 인위적인 환경, 네, 생산 설비, 아니면은 동력, 예, 투입되는 자원, 예, 이러한 어떤 그리고 투입된 노동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본이나 노동력 이런 에너지에 따라서 생산량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경사회의 가치관은 뭐예요? 비가 안 오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죠? 햇빛이 약하면은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작황이 안 좋아지고. 예,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던 농경사회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산업사회의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농부한테 그, 그 원리를 이해시킬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농부는 그냥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예, 돈이 되든 안 되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늘에 기도를 하면서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산업사회는 음, 새로운 친구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교육해서 그 친구들이 산업사회의 그러한 시스템을 예, 머릿속에 가치관으로 갖게 되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세대가. 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 도태되는 게 정석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도태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공룡이 멸종하고 바퀴벌레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이제 종간에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세대 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이 다음에 오는 시대를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회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혹은 도태되어서
이제 소멸되게 된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 아는 분 중에 택시회사 사장님 계시거든요. 제가 전에 이제 장사할 때 우리 고객이셨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어요. 대전에 있는 택시회사인데, 그래서 이분은 황태자죠. 그 물려받은 택시회사를 가지고 예, 이제 여유로운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 택시회사의 수입은 뭐로 결정될까요? 택시의 대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택시 대수는 맘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면허권을 사야 돼요. 그래서 면허를 사서 택시의 대수를 늘리면 회사의 수입이 증가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증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의 택시가 나가가지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사람을 태우고, 물론 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돼요? 기사들의 산악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산악금은 기사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무조건 입금해야 되는 거고, 더 벌면 기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택시 회사의 수입은 택시가 몇 대냐로 결정이 되지, 그거 이외엔 어떤 것도 없어요. 네,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버라는 게 나왔어요. 택시가 한 대도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 그 어떤 택시 회사보다도 커졌고, 예, 전 세계에서 어떤 기존의 택시 회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택시는 없어요. 이런 가치관을 택시회사 사장님한테 가르치고 이해시키려면은 불가능하고, 그분이 가치관을 바꿔가지고 우버를 능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나와서 우버를 만드는 거지, 택시회사 사장님이 택시회사는 우버로 대체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아, 그럼 택시회사 사장님이 우버를 차리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택시회사 사장님은 그냥 그렇게 망하고, 새로운 교육을 받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우버를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네. 에어비앤비 아시죠? 호텔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같은 5성급 호텔이다 그러면 객실이 누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예. 물론 뭐 또 손님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런 것도 관건이 있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되죠. 예. 그래서 객실이 적으면, 예,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한계가 명확한 겁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소유한 객실이 한 개도 없어요. 예. 근데 뭐 이런 게 지금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요기요도 있고, 뭐 야놀자도 있고, 또 뭡니까? 그 주문하는 거, 배달앱, 음,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근데 그러한 앱들은 어느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단지 어떻게 해요? 소비자와, 예, 그 연결만 시켜주는 거죠.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연결만 시켜주는, 이게 가치관의 변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틈새 시장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주도해버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갖다가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음. 자,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령화 사회죠. 예, 이 그래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보면 1970년대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9.5%.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3%밖에 안 됐어요. 예. 전쟁 거치고 막 이러면서 죽을 사람 다 죽고, 예. 젊은 사람들 위주로 사회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급격하게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금 2025년, 2050년까지, 2025년에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OECD 평균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이네요. 크로스가 2023년에 일어나는데, 자, 2050년 기준으로 보니까 OECD 평균이 25%인데 우리나라가 40%가 되는 거예요. 뭐 조금 과장을 하자면 더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바뀌죠. 그것도 놀랍도록 만년 동안 이어져 왔던 농경사회가 80년 만에 지금 3번, 4번이 바뀌고 있고, 계속해서 도태되고, 새로운
예, 기존 세대는 도태되고 새로운 세대로 바톤이 넘어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도 역시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다음 세대로 바톤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괜찮았던 게 뭐냐면 60대 넘어가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대 교체와 함께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긴 하지만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세상을 맞이하고 있냐면 세대가 바뀌면서 도태되는데 그 돈이 없이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대책 있으세요? 그 대책을 지금 우리가 지금 세워야 돼요. 지금 말고는 그 대책을 세울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그 대책을 세우시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남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참함을 근데 소멸되더라도 금방 소멸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아주 아주 오랫동안 힘들게 소멸당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가치관 바꾸시면 돼요. 가치관은 원래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가치관은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가치관을 갈아 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세대가 바뀌면서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청학동의 훈장 어르신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아니고 훈장 어르신은 그냥 그 유교적 전통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냥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가 학교에 가서 다른 공부를 하면서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불가능한 얘기지만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만 우리가 만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 낄 수만 있으면 우리가 늙어가지만 어, 이 새로 오는 사회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아남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치관을 바꾸고자 한번 시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는 못 바꿔요. 왜냐하면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나 혼자 어떻게 바꿔요? 그게 가능해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 형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기존의 가치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걸 바꾼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음.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 가지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변화를 말씀드렸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적자생존이라는 그 자연계의 법칙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소멸된다. 근데 예전에는 종간 소멸이었지만 이제는 세대 간 소멸로 왜냐하면 굉장히 빨라졌죠. 이게 지금 몇십 년 사이에 그냥 여러 차례 막 바뀌다 보니까 세대 간 소멸로 종간 소멸에서 이렇게 바뀌었고 음, 자,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시스템, 특히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은 화폐 시스템의 변화, 화폐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난다. 예요. 근데 우리는 화폐 시스템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 가치관은 고정관념이에요.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화폐란 이런 거였어. 대충잎. 이렇게 많이 우리가 들어오고 써왔잖아요. 그런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면서 화폐 시스템이 변화하는 거죠. 근데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고정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면서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변화의 발단, 화폐 시스템의 변화의 발단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존 가치관의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음, 원래 그 왕권 신수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왕을 낸다라는 겁니다. 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그 BC 31세기, 그러니까 이집트 제1왕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역사라는 것은 문헌으로 기록된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문헌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집트인들이 상형 문자에다가 기록을 남겼죠. 그래서 인간이 농경 사회를 만들고, 왜냐하면 이 수렵 사회에서는요, 그 생산성이 뛰어나지 않았고,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았고, 한 사람이 사냥을 해서는 한 사람밖에 못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았고, 그래서 국가 설립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왕이 없죠. 왕이 없으면 왕권 신수설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최초로 생긴 게 사람들이 농경 사회를 구축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착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살기 시작하면서 권력이 강화가 됐고, 왕권 신 그렇게 이제 권력이 강화돼서 누군가 그 권력을 잡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려고 하겠죠. 못 가져가게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왕권 신수설이에요. 하늘이 나한테만 준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집트 피라미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서도 그거예요. 피라미드를 왜 지었느냐? 왕권이 신수되었다. 하늘에서 왕권을 줬다. 태양신 라가 왕권을 주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 거 아니겠는가? 물론 뭐 추측입니다만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천 년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5천 년밖에 안 되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그때 이래로 다예요. 우리나라도 환웅이 그 고조선을 건국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 환웅은 누굽니까? 환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예, 웅녀를 만나서, 예, 웅녀하고 결혼해가지고 단군을 낳고 그렇게 해서 건립하는 나라가 고조선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왕권 신수설이에요. 하늘에서 왕권이 내려왔다라는 거고, 중국도 뭐 올라가면은, 예, 천자라고 하죠. 그래서 사망오제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복화씨, 신농씨 나오고, 결국은 천자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 천자. 네. 그리고 일본도 역시 천황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왕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다라는 게 왕권 신수설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나요? 이게 상식에서 깨진 게 몇십 년 안 됐어요. 5천 년 동안 사람들은 하늘에서 신이 특정인을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만 왕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고, 그렇게 믿고서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렇게 5천 년 이상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게 아닌 게 벼하고 깨달은 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까지 천황의 지배를 받았어요. 예. 그 전에는, 예, 조선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조선 왕조는 중국 천자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 개벼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게 불과 몇십 년 안 됐고요. 북한은 아직도 세습을 하죠. 왕이 세습을 합니다. 거기는 그냥 계속, 우리는 남한은 북한이 왜 그럴까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남한도 바뀐 지 몇십 년 안 됐고요. 북한은 그냥 그걸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음. 일본은 지금도, 예, 그렇게 가고 있고, 예, 그렇게 지금 미국 대통령도 뭐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예, 취임식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마치 대통령의 왕권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예, 이렇게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정관념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깨졌냐면은,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 때 깨졌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 아니 뭐 혁명이 한두 번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반란도 많이 있었고 뭐 동학혁명도 있었고 뒤집어 엎은 적도 있고 뭐 조선왕조도 결국은 고려왕조를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건립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왕권을 뒤집고서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낸 왕이 A라는 사람이었는데 B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뒤집어 엎고서 하늘에서 B를 냈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프랑스 시민혁명은 뭐냐면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민중들이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의 소유로 이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다른 어떤 혁명하고는 완전 차별화된 거거든요. 왕이 왕을 혁명한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왕을 혁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천 년의 상식을 깨는 거고 1만 년의 상식을 깨는 그런 비상식적 행위였고 이것이 가치관을 5천 년의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행위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정치적인 가치관을 바꾸는데 뭐 5천 년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금융의 가치관을 이제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존에는요. 화폐라는 건 뭐예요? 현물이었어요. 그래서 희소성을 바탕으로 하는 현물을 가지고 인간이 화폐를 써왔습니다. 이거는 물물 교환하던 시대 때부터 예. 그때는 뭐예요? 조개 껍데기가 돈인 적도 있었고 태평양에는 돌멩이가 돈인 적도 있었고 뭐 예, 그 이후에는 뭐 금화다 은화다 해서 그런 어떤 희소성이 있는 금속이 어, 화폐인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양 한 마리가 유럽에서는 양 한 마리가 가치 수단의 돈인 적도 있었고 또 소금이 귀한 내륙 지방에서는 소금이 돈의 역할을 한 적도 있었고 아무튼 자 실물이 돈이었어요. 현물이 희소성 있는 현물이 돈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 바로 금세공업자 의 혁명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금융의 혁명인데 자 금을 돈으로 쓴 게 아닙니다. 이게 금을 돈으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금을 돈으로 쓴 거는요 이집트 시대에도 금을 돈으로 썼어요. 그러면 왜 이게 17세기에 영국에서 이게 혁명이냐? 금세공업자가 금을 가지고 있는데 금 보관증을 발행한 거예요. 종이 쪼가리잖아요. 종이 쪼가리는 이게 그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신용창조예요. 그래서 종이 쪼가리를 써주고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줄게. 근데 다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보다 조금씩 종이 쪼가리를 많이 발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신용창조입니다. 얼마나 많이 발행하기 시작했느냐? 가지고 있는 금보다 10배 정도 많이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현대판 화폐, 현대판 은행, 현대판 대출, 현대판 국채, 이 모든 금융 시스템이 발명된 것이 바로 17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금세공업자하고 영국 왕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기 시작한 거죠. 왜? 모두가 다 금을 찾아가는 일은 없다. 근데 만일 10% 이상 금을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뱅크런, 망하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그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왜 사람들이 한꺼번에 금을 찾아가지 않느냐? 금세공업자가 금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기초로 찾아가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신용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창조라는 건 뭡니까? 원래는 없는 건데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원래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세공업자인 사람이 처음으로 창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없는 금을
만들어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 실체가 있다고, 대추잎은 실체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예. 만들어낸 종이 쪼가리인데 이 실체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살아오셨어요, 지금까지. 그 가치관을 바꾸실 수 있겠어요?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바뀌는 순간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냥. 예,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지금도 나가서 물어보세요. 배춧잎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한테. 오로지 가치가 있는 것은 배춧잎 뿐이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터집니다. 이건 더 얼마 안 된 일이에요. 1971년이니까 제가 1971년생이에요. 그래서 불과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닉슨 대통령,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달러가 기축통화였습니다. 근데 기축통화에 그 가져가는 대신에 금세공업자가 했던 그걸 똑같이 했어요. 금본위제로 해가지고 이거 금태환 해주겠다. 달러를 가져오면 금이랑 바꿔준다. 이걸 가지고 물론 100%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100% 바꿔준다고 얘기는 했지만 거기도 똑같이 뭐예요? 뱅크런이 일어나면 못 바꿔주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보다 많이 찍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서 신용창조로 그렇게 찍어 왔어요. 근데 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야, 금 줘! 하고서 얘기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보다 많이 달라고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뱅크런이에요, 그게.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못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막이 코넬리 재무장관에게 달러를 금이나 다른 예비자산으로 바꿔주는 것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71년 8월 15일자로 닉슨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근본이자 하는 게 미국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 돈을 기축통화로 썼는데 미국이 한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기축통화로서의 그나마 한 10% 가지고 있던 희소성 자산을 갖다가 원래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집트 시대부터 쭉 그 희소성 자산을 돈으로 썼는데 자, 이 희소성 자산을 영국에서 17세기부터 10%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신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쓰는 방법을 개발해낸 겁니다. 이른바 신용창조를 개발해서 돈을 썼는데 그게 1971년도부터 아예 그 희소성 자산을 없애버리고 우리 그냥 종이 쪼가리만 가지고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71년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신용창조가 끝난 거죠. 이제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 연준이 종이 쪼가리 돈을 찍잖아요. 종이 쪼가리 돈을 찍으면 그거를 시중은행들이 연준에서 받아와요. 받아와서 대출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연준에서 받아온 돈의 10배를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연준은 실물 자산을 근거로 달러를 찍을까요? 아니요. 그거 닉슨 대통령 1971년 이후로 연준은 실물 자산인 금을 10분의 1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종이만 가지고 달러를 찍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이만 가지고 찍은 달러를 가지고 시중에 그 상업은행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달러의 10배까지 대출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종이돈을 가지고 신용창조를 합니다.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신용창조를 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제가 말하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달러의 가치예요. 예. 그래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게 최고다라고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 가치관을 가지고 죽어야 돼요. 예.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시대를 대체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말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떻게 아무런 실물 자산 없이 종이로 돈을 찍고 그 종이 돈을 근거로 해서 10배까지 대출을 해주는지 예. 그리고 그게
인생의 진리라고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준다 그러면은 노예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노예처럼 일하기도 하고 일생을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보세요. 이게 음,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그러니까 금 없이 돈을 그냥 찍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연준이 순진했어요. 왜? 한 번도 마음대로 찍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금을 가지고 돈을 찍었지 않습니까? 예, 담은 몇 퍼센트라도.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찍었어요. 이게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제일 밑에가 베이지색이 달러예요. 연준이 돈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돈을 거의 찍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근본 이제는 깨졌지만 돈을 막 찍어도 된다라는 건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돈을 아예 안 찍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찍어도 막 찍지는 않았는데 어, 상황이 터집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져요. 그러면서 돈을 막 찍어요. 한 2.5배 정도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2달 사이에 지금까지 미국이 100년 동안 찍어온 달러의 2배 반을 갖다가 2달 사이에 찍어요. 찍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잘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찍어도 되나 보다를 배운 거죠. 그래서 슬금슬금 찍습니다. 근데 이때 돈을 미국만 찍었느냐? 유럽도 찍고 일본도 찍고 다 찍었어요. 그리고 슬금 찍다가 그만 찍을까 하다가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왕창 더 찍은 거죠. 그래서 한 10여 년 사이에 한 10배 정도를 찍은 거예요. 음. 돈 찍는데 재미 들렸었는데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왔고 이게 터진 거예요. 이제 작년 올해 사이에 터졌어요. 터졌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찾아봤더니 이 두 가지 그림이 나왔어요.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한 거예요. 예.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물건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물건값이 오른다는 개념으로 나온 그림은 드물어요. 다 돈이 줄어든다, 돈이 타버린다. 예. 즉 돈이 사라지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오늘 드렸죠. 지금까지 계속 드려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비클럽을 시작해야 되고 신비클럽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신비클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가치관은 안 바뀌어요. 원래 가치관은 안 바뀌고 세상은 변화하지만 산업 시스템이 변화하고 화폐 시스템이 변화할 거예요. 근데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가치관의 변화의 시점이 바로 우리한테 딱 떨어졌고요. 근데 우리는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죽지도 못하는데 새로운 가치관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죠. 그래서 이 새로운 가치관을 갖다가 제시를 했어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자, 돈이요. 원래는 희소성 있는 자산, 그 실물 자산으로 돈을 썼어요. 5천 년 동안 그걸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17세기부터 신용창조가 생겨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용창조는 뭐예요? 실물 자산 10분의 1만 가지고 나머지를 종이로 찍는 거예요. 90%를. 근데 이게 1971년에 끝장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종이로만 돈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중앙은행에서 찍고 나머지 상업은행에서는 즉 그 상업은행에서는 그거 곱하기 10배로 해서 민간인들한테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은행이 10배로 뿌리는데 그 중앙은행이 조금씩만 찍으면 되는 거죠. 근데 중앙은행이 돈을 조금씩만 찍어 오다가 2008년부터 막 찍기 시작했다고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면 시중은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막 대출해주기 시작하는데 중앙은행이 막 찍으니까 그거의 10배를 또 대출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BIS라고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한 10년 만에 터진 거예요. 10년 만에 10배로 중앙은행이 돈을 10배로 찍어대니까 시중은행이 10배로 대출을 되니까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서 인플레이션이 터진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2008년에 중앙은행이 돈을 2달 사이에 2.5배를 찍을 때 바로 그때 그게 언제냐면 11월, 12월이거든요. 11월하고 12월 사이에 중앙은행들이 2배 반의 돈을 찍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토시가 2008년 12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아무튼 그때 백서를 발간합니다. 니네 돈 이렇게 막 찍어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로 그렇게 마음대로 찍어? 누구도 마음대로 찍을 수 없는 이거를 갖다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연준이 돈을 막 10배로 찍고 시중은행이 그걸 바탕으로 10배로 신용 창조를 해가지고 막 대출을 해대고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돈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종이 원래가 종이 쪼가리였던 돈이 진짜 종이 쪼가리였음이 입증이 되고 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평생 믿고 이거 모아온 사람들 어떻게 다 망하는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누구도 마음대로 찍을 수 없는 돈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블록체인 형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장부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여기 지구 전체가 돈의 장부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위조할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이중지불될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돈을 지불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완전 탈중앙화 해가지고 어떤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토시의 첫 번째 지갑에서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완전히 손을 떼고 나타나지도 않고 지금까지 인터뷰 한 번이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완벽한 탈중앙화를 만들어 놓고 사라지고 비트코인은 그날 이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블록체인이 점점 더 이게 뭐예요? 해시파워가 증가하는 거죠. 해시파워가 증가하면서 해시파워가 증가한다는 건 뭡니까? 블록체인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블록체인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위조할 수 없고 추가 발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종이가 진짜 실체고 여러분들 그 얘기 다 듣지 않으셨어요? 비트코인이 실체라고 하면 사람들 미쳤다 그러고 또라이라고 그러죠. 아직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전 세계가 장부를 공유하는 블록체인은 이거는 허무맹랑한 허구고 종이에다 맘대로 아무나 다 찍어댈 수 있는 연준에서 찍어대는 돈은 실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사람들. 그 가치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교육받은 새로운 세대가 나와서 이 세상을 바꾸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개념. 이거 어떻게 누가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클럽을 하는 이유는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 종이가 전부고 그게 실체고 그게 실물이고 연준이 10년 만에 10배를 찍어도 그게 가장 믿을 만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망해서 죽어갈 세대 그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 가치관을 바꾸는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인간 재활용이라고 썼어요.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세요? 오늘 미팅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신비클럽 뿐만 아니고 줌 미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개념을. 그냥 어떤 코인 샀다가 누가
펌핑해가지고 제가 오늘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불법으로 펌핑해가지고 가격 오르면 팔고 다시 그 종이 돈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빠질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코인이 오르면 코인을 팔아서 종이 돈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에 망하고. 예.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서 자기가 코인을 안다고 생각해요. 코인을 아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을 아는 거예요? 종이가 쓰레기라서 생긴 게 블록체인인데 코인이 오르면 그 코인을 다시 종이 돈으로 바꿔가지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자기가 전문가래. 코인을 안 돼. 예, 환장하는 거죠. 자, 이거를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야 되는 기성세대들을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원래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고령화 교육을 통해서 신비클럽을 통해서 이거를 주식 교육으로 하는데 저는 솔직히 큰 기대치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어, 뭐 그렇다고 아무 시도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시도는 해봐야죠. 그리고 제가 대충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과 성을 다해서 할 건데 하지만 아무도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한 명이라도 탔을까요? 한 명도 안 탔어요. 자기 식구 외에는. 예, 한 명도 안 탔어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뭐 이 신비클럽을 어떤 분들은 그런 오해의 시선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뭐 어? 이상한 거 만들어서 한미천 잡으려고 하나 보다.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 마음을 다지는 게 뭐냐면 원래 뭐 연불보다 제밥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 이 신념 그리고 이 의도 설립 의도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다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은 너무 편해요. 어, 몇 분이나 교육을 받게 되실지 다들 999달러가 너무 커서 어, 교육을 안 받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한 분이 됐든 열 분이 됐든 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일 정말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러면 이것은 퍼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돌멩이를 하나를 던져서 어떻게 해요? 파문 아시죠? 딱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예, 파문이 생기고 일파만파 커져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한 분이라도 교육을 받으시는 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에 그 대열에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도라질까요? 인삼일까요? 뭐 같으세요? 자, 어떤 게 도라지고 어떤 게 인삼인가요? 사실은 다 도라지랍니다. 그래서 어, 도라지하고 인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삼 시장에 가서 인삼을 사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당하기 딱 알맞겠죠. 그래서 뭐 코인 경제다, 블록체인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코인만 사 제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새로운 어떤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강의 주제가 변화잖아요. 변화가 오면 일단은 먼저 내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있어야 투자를 하던 뭔가 예측을 하든 예, 하죠. 뭐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예, 그건 완전 이용당하는 밥이죠, 밥. 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신비클럽에서는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것이 스타디 코스라고 해서 이게 첫 번째예요. 스타디 코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이론상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자, 배워서 변화를 알았으면 투자를 해야죠. 강남의 미나리 아치인데 이게 상업지구로 변화한다. 그리고 이게 농부 입장에서는 왜 강남 땅은 쓸모가 없잖아요. 왜? 매년 범람해요. 홍수가 나요. 그래서 미나리 외에는 심을 것도 없고 이거는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사라 그러면은 이게 농경사의 마인드로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산업사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축대를 쌓고, 예,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예, 아파트를 짓고, 거기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예,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서고. 근데 이거는 농경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사꾼은 투자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막걸리 먹고 강남 땅 예, 헐값에 팔아버렸다고 푸념하시는 노인네들 가끔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이 신비클럽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한다고요? 그 미나리깡에서 농사 짓는 농사꾼들을 상대로 해서 신도시가 뭐고 택지 개발이 뭐고 아파트가 뭐고 그걸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해야죠. 미나리깡을 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변화를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사야죠. 투자해야 됩니다. 선점해야 돼요. 우리가 코인을 사는 거는요,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왜 상장도 안 한 코인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가치를 선점하는 건요, 비트코인을 사야죠. 비트코인이 5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10만 개가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여전히 50%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요. 알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갈아타려고. 알트코인 못 믿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누이. 지난 반감기에서 이번 반감기까지 살아남은 알트코인이 거의 몇 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알트코인은 믿을 수 없는데 우리가 잠깐 차익을 노려서 이번에 반감기에 한번 예, 급등장에 차익을 노려가지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야 돼요. 근데 상장도 안 한 사기 코인, 마켓 메이킹으로 펌핑해가지고 예, 석 달 만에 치고 빠지는 코인들에 투자해가지고 예, 거기서 치고 빠지는 거에서 뭘로 바꿔? 종이돈으로 바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코인을 안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강남바닥에 테헤란로에 널렸어요. 거기에다가 이 제 연락처 중에도요. 그 마켓 메이킹으로 치고 빠져가지고 100억 벌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아줌마들 몇 명 있습니다. 예, 이번에 끌려가가지고 저기 살해당했죠. 그 뉴스 보고는 아마 섬뜩할 거예요. 그래서 마켓 메이킹에서 아마 자기 돈 벌었다고 떠들고 못 다닐 겁니다. 앞으로 떠들고 다니면 쥐두새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죽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코인 전문가래요. 제가 이거 화내면 안 되는데 가라앉히겠습니다. 자, 제가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투자는 그런 투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데 비트코인을 잡아야 돼요. 근데 잡아도 지금 너무 많이 지금 3천만 배 올랐어요. 지금 사토시가 10년 만에.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가 머리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신 분은 그냥 비트코인 사시면 돼요. 돈이 억대로 투자하시는 분은요.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사세요. 어차피 앞으로 1000배만 올라도 1000억이잖아요. 1억 원어치 사면. 그러면 욕심내지 마시고 비트코인 사시면 돼요. 1000만 원대 투자한다. 그러면 이더리움 가가지고 이번에 한번 튀겨서 비트코인 사시면 돼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이번에 비트코인보다 뭐 한 몇 배 더 올랐다. 배수로.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사면은 조금 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돈이 몇 천도 아니고 몇 백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알트코인 사야죠. 100만 원 1000배 올라봤자 얼마예요? 1000만? 1억밖에 안 돼. 그러면 몇백만 원까지 투자하려면 그거 가지고 집도 못 사잖아요. 그러면 예,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알트코인으로 한번 튀겨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투자입니다. 제가 이 투자에 대해서 사례를 찾으려고 그 제일 비싼 그림이 반고흐잖아요. 고흐의 그림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고흐가 생전에 돈을 받고 판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 게 하나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이게 뭐냐면 고흐가 동생한테 편지를 쓰면서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을 너무 배가 고파서 10길더라는 돈을 받고 이게 일주일치 생활비인데 지금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그림을 팔았대요. 그렇다고 이제 편지에 동생한테 야 내가 10길더 받고 이 그림을 팔아가지고 일주일치 생활비를 했어 하고 쓴 게 나왔어요. 그거 말고는 10장을 갖다가 그 12장의 그림을 30길더에 팔았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12장이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 장당 한 3만 원 정도 판 건데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고 어떤 그림인지 아는 그림은 이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 하나인데 이거는 12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화가가 고흐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고흐 그림을 10길더에 사가지고 누가 100길더 쳐준다고 하면 그럼 120만 원이잖아요. 옳다구나 하고 팔아버리면 그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들 마켓 메이킹 해가지고 팔아버리고 종이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코인 전문가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으면 진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네. 자, 이렇게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특정 코인 펌핑할 테니까 그거 사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투자 방법에도 거래소에도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같이 투자하는 거를 내가 선물 투자 뭐 이런 거 잘 못하시잖아요.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직접 사도 보고 팔아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살 때는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 비트, 이더는 다 아시니까 알트코인 살려면은 어떤 코인들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 이더리움 재단에서 아니 뭐 에이다 말씀드리는데 에이다 재단에서 제가 10원이라도 받는 게 있으면은 제 사심이 들어가니까 에이다 사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말이 진실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그 좋은 코인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같이 사고 팔고 그게 인베스트 코스예요. 그 다음에 배웠으면 가르쳐야죠. 가르치는 건 뭐예요? 받았으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걸 안 줬으면요. 제가 저만 알고 안 알려드렸으면은 여러분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만 아시고 다른 분들에게 안 알려주면 또 그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줘야 되겠다. 이제 이게 하나의 원리고요. 두 번째는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새로운 가치관을 나밖에 몰라. 그러면은 세상은 다 종이가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은 그 세상 안 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러한 가치관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이 사토시의 가치관이 더 빨리 사람들 사이로 빨리 확산되면 어때요? 나한테 손해가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세상이 더 빨리 오겠죠. 이것은 내가 투자한 투자금이 더 크게 불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이득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신비클럽을 비즈니스로 해서 유료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사토시의 세상이 와요. 가치관이 오는데 지금 당장
그 나중에 올 세상만 꿈꾸면서 손가락 빨고 가난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우리가 입 벌리고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인간 재활용 되어서 도태되지 않고, 공룡처럼 도태되지 않고, 농경사회의 농부처럼 도태되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이 초고령 사회의 노후에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해서 더 많은 부를, 새로운 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당장 이번 주부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교육 비즈니스 하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빨리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꿔서 그 세상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소득 구조, 분배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신비로운 페이백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봤어요. 신비로운 페이백. 스타디 코스가 있고, 인베스트 코스가 있고, 비지 코스가 있는데, 유료 콘텐츠는 스타디 코스만 유료 콘텐츠입니다. 999달러. 인베스트 코스는 실습이에요. 투자 실습. 이거 무료. 그다음에 비지 코스, 왜냐하면 인베스트 코스는 우리가 뭐 코인을 사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저기 에이다를 한번 사봅시다. 이렇게 하고 샀어요. 에이다가 떨어졌어. 돈 받고 알려줬는데 떨어졌다고 하면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돈 받고 안 알려줍니다. 오로지 이론 교육하는 스타디 코스만 유료 교육이고요. 투자 실습은 무료입니다.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습니다. 비지 코스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료로. 어떤 사람은 나 이거 돈벌이 같은 거 난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비트코인 1억 원어치 사놓고 나는 나만 알고 갈 거야.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이론 교육만 받고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어쨌거나 간에 이걸 통해서 신비로운 페이백을 만들겠다. 자, 여러분, 멋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999달러의 유료 교육을 하는데 그 돈을 챙기는 게 아니고요. 다 돌려주는 겁니다. 받았던 돈을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비용의 선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음에 드세요?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숲이 우거집니다. 그리고 밭이 우거지고 논이 우거지고 모든 작물이 우거집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한 방울이라도 줄어들을까요? 다시 도로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증발해서 구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스란히. 그리고 다시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산천초목은 우거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강료를 받아요. 999달러를 받아서 그걸로 수강생들을 교육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그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결국은 그 돈은 수강생들에게로 도로 다 돌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비용의 선순환이에요. 단지 이 돈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만들고 동기부여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기회를 갖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비용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선순환을 만들어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비클럽이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가 학생으로 입교를 하는데 결국은 모두가 선생이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럼 학생들 모두가 교사가 돼서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래서 학생이 더 늘어나고 그 더 늘어난 학생이 더 많은 교사로 발전하고 더 많은 교사가 더 많은 학생을 만들어내고, 자, 이러한 사람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탈중앙 경제의 주체로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이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 시기가 빨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그러면 그 프랑스 혁명에서 권력을 왕권 신수설 왕에서 민중으로 가져왔듯이 이제는 그 소수의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찍던 아무런 실체도 없이 1971년 이래 닉슨 쇼크 이래 아무런 실체 없이 종이 위에다 마음대로 찍어서 상업은행에서 마음대로 뿌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는데 이제는 아무도 마음대로 못 찍는 디플레이션 화폐를 통해서 그 가치가 무한하게 증대되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비로운 페이백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다시 돌려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거죠. 자, 신비로운 페이백의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세 가지로 나눠드려요. 리퍼럴 피가 있고 코칭 피가 있고 가이드 피가 있는데 리퍼럴 피는 쉽게 말해서 이 신비클럽을 갖다가 소개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기 싫으시잖아요. 제가 무료 교육 과정으로 진행하면서 무료로 가서 초대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안 하시던데요. 2년 동안 해봤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몇 분이 몇 분을 초대하셨지만 기하급수적인 초대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999달러를 걷어가지고 초대를 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를 나눠드립니까? 리퍼럴 피가 999달러 중에 543달러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드리는데 이거를 네 단계 레벨을 통해서 나눠드려요. 단계라는 표현을 쓰면은 다단계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겁니다. 제가 영어가 왠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해외로 진출하면 우리나라 말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999달러 중에 543달러면요. 절반이 넘잖아요. 60% 가까이를 갖다가 누군가를 초대하신 분들에게 도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초대하신 분 내게 333달러를 드려요. 한 명 초대하실 때만. 그 다음에 그분이 초대하신 분에 대해서 한 명당 120달러. 네. 그럼 이게 인원이 많아지니까 훨씬 더 크겠죠. 그럼 내가 직접 초대하는 거는 내가 한 명을 하시든 한 명도 안 하시든 10명을 하시든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한 명을 하시면 333달러를 내가 리퍼럴 피를 레벨 1에 대해서 받으신. 레벨 1은 내가 직접 초대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명을 내가 직접 초대하면 333달러. 3명을 직접 초대하면은 내 수강료, 명칭은 수강료입니다. 수강료 999달러를 100% 환불. 자, 여러분, 나 999달러 부담돼요. 이러고 앉아 계시면 세상은 바뀌지 않고 내 인생도 바뀌지 않고 이번 기회도 잡을 수 없고 우리가 비즈니스도 할 수도 없고 투자에 대한 고급 정보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사실은 투자에 대한 고급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돈 안 받고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수강료를 내고 스터디 코스를 배우신 분에 한해서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투자해서 배우십시오. 근데 내가 만일 돈이 없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 수강료가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3명을 초대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내가 거기서 333불씩 받잖아요. 그럼 후불로 해가지고 수강을 3명을 내가 초대해서 들어오면 후불로 내가 수강을 하고 그리고 받아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3명을 초대하시면은 내가 무료 입교가 가능합니다. 그렇게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999불을 내고 배워서 이 선순환 고리를 시작하시든가 돈이 없으면 3명을 초대해서 시작하시든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 선택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60%에 가까운 돈을 소개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려요. 근데 이게
4레벨까지 가면요.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내가 소개비만 해도 어때요? 나는 한 명한테만 소개했는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이게 어떤 조건이 없어요. 뭐 3명을 소개해야 4레벨까지 받고 뭐 1명을 소개하면은 뭐 1레벨밖에 못 받고 아니 4레벨 받기는 받는데 반밖에 못 받고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1명한테 소개했어도 333달러. 그 사람이 100명한테 소개해도 1인당 120달러씩 나는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00명한테 소개해도 나는 60달러씩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한도 없어요.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되니 안 되니 생각만 하고 누워 계신다고 해서 바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리퍼럴피입니다. 잘하면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1억 원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퍼럴피는 일회성이죠. 일회성이고 4대까지 제한이 됐기 때문에 무한대로 버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화끈하게는 벌 수 있어요. 이 리퍼럴피의 목적은 뭐냐면요. 내가 3명한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3명한테 이 좋은 정보를 전달하면 나는 그 다음에 뭐 2레벨, 3레벨에서 내가 뭐 얼마를 벌고 이런 거 관심 없고 나는 그냥 내가 투자한 수강료 999달러 본전 회수해가지고 공짜 교육 받을 거야. 그 정도의 얄팍한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저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얄팍한 욕심이에요.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전체 수강료의 3분의 1을 갖다가 직접 전달하신 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너 교육받아라고 얘기하는 거, 너 999달러 내라 이거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던 게 다 저기 그냥 무위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999달러를 내고 3명에게 전달하면은 100% 환불이 되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부터가 첫 단추거든요. 우리부터가 그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시작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네, 자, 이해되셨죠? 리퍼럴피.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가르칠 거 아니에요. 가르치고 이거를 모임을 주최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돈이 안 되면 이게 계속해서 모임이 주체가 되고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돈이 안 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네가 해 하고 서로 미루면 또 흐지부지 끝나잖아요. 그래서 모집하는 거 하나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줘야죠. 그래서 이 수강료 중에 코칭비라는 게 이 교육을 주최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에요. 그 140달러를 거기다 배정을 했어요. 자, 그 돈 있어야지 이분들이 가르치시는 거고 이거는 그분들이 가르친 분들의 명수에 따라서 이거는 뭐 직접 모집했든 안 했든 그리고 다른 라인이든 뭐 흔히 말하는 스폰서 라인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아무튼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거기서 강의한 분들에게 140달러를 드려요. 거기에 참가한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20명, 10명 모아놓고 교육했다? 그러면 내가 모집한 건 5명이지만 다른 라인에서 모집한 인원도 있을 수 있고 뭐 스폰서 라인에서 모집한 인원도 있을 수 있고 상관없어요. 자, 10명이면은 140달러씩 1,400달러를 드려요. 그리고 20명이면은 2,800달러를 드려요. 자, 물론 이것도 일회성이에요. 네. 어쨌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최하실 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최하시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가르치시겠죠. 그래야지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인세소득.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돈 주면 안 돼요? 자, 그게 뭡니까? 가이드피예요. 가이드피는 인세소득입니다. 근데 가이드피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가이드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3명한테는 전달하셨어야 돼요. 자, 그거 말고 조건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적어도 3명한테 전달하시면 리퍼럴피나 이런 거 코칭피는 일회성이지만 어떤 내가 뭘 해야 되는 조건은 없었어요. 코칭피 내가
직접 막 모집 안 하고 다니셔도 돼요. 내가 직접 모집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집한 사람들 가르치기만 하셔도 코칭비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가이드비를 받으시려면 적어도 3명 모집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인쇄소득이에요. 그리고 내 산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우리 팀 전체에서 나오는 신규에 대해서 170달러를 떼가지고 그거를 인쇄소득으로 드리는데 단 3명 이상 모집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드려요. 자, 내가 3명을 모집했다 그러면은 가이드예요. 그러면 그 세 분들도 자기들의 수강료를 환수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시겠죠. 그 누군가가 6명이 넘어가는 순간 나는 코치가 되면서 가이드비가 늘어나요. 코치 이상의 가이드비 45달러를 코치 이상끼리만 나눠 갔기 때문에 2배가 아니에요. 이거 하위 중복 지급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6명을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3명한테만 전달하고 끝! 더 이상 전달하지 마세요. 그럼 가이드가 됐어요. 가이더가 됐고, 그분들이 전달하다가 어느 순간 6명이 넘어가는 순간 나는 코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받는 인쇄소득이 몇 배로 늘어나요. 사실상 돈은 2배로 늘어나지만 대상자가 반의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요. 돈은 몇 배로 증가합니다. 5배, 10배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난 역시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하는 건 유일하게 3명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 6명이 또 누군가에게 막 전달해서 18명이 되는 순간 난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또 따따블로 늘어나요. 멘토가 되면 또 따따따블로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하위 중복 지급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어느 순간 계속해서 다 받게 되는 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더 이상 모집을 안 해도 나는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내가 직접 강의를 안 해도 나는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인쇄소득은 사실은 이게 제일 커요. 170불이지만 시간과 아무튼 노력을 기울인 분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단 멘토가 4대까지로 국한되기 때문에 먼저 시작했다고 무조건 유리하고 몰빵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작하셔서 4대는 금방 늘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먼저 했다고 일방적으로 유리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먼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853달러가 다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프로모션 비용이나 또 어떤 그 전산 비용이나 관리 비용으로, 개발비와 관리비로 남겨둔 부분이에요. 남겨둔 부분을 남겨놓고는 853달러는 999달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853달러는 즉시 다, 그러니까 그 달에 전부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고 다시 다 돌아가지만, 우리가 수강료를 내고 다시 다 돌려받지만 우리 모두가 다 투자에 성공하면서 비즈니스를 펼치고 이 비즈니스로 당장 이달부터 돈이 되고, 그죠? 내가 3명한테 전달하면 999달러고 10명한테 전달하면 3,330달러잖아요. 당장 이달부터 내가 돈 벌어야 돼. 그럼 10명한테 전달하세요. 예. 그분들이 자기 공짜로 들어오려고 3명씩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나 수백만 원, 돈 천만 원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하시기 나름이다.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은 내가 3명을 신비클럽으로 초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 끝이에요. 그러나 1명만 전달하셔도 1,000만 원을 버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 어쨌거나 모든 혜택을 보시는데 필요한 것은 3명을 신비클럽으로 초대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이상 끝. 이 조건의 전부예요. 마음에 드세요? 이게 제가 만든 마케팅이에요. 우리의 마케팅이에요. 신비클럽 마케팅이에요. 다 이거는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일정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려니까 뭐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그리고
미팅 시간을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줌 미팅을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희가 목요일 날 줌 미팅 하잖아요. 금요일 날 밤 9시에 첫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줌 미팅 때까지 접수해 주시는 걸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한테 이 정보를 주신 분하고 상의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만일 안 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직접 접수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그 전달자분과 규합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돼요. 심플하죠. 네. 그래서 뭐 왜냐하면 그 저한테 또 직접 전달을 바로 하시면 물어보지 않고 하시면 그분이 나중에 서운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달자가 함께 들어오시면은 333불을 받으실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예. 저희가 일단은 알파봇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전달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강지수 님이 유시윤 님한테 전달하셨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 유시윤 님이 들어오시는데 강지수 님한테 접수를 안 하시고 저한테 바로 접수하시면은 강지수 님이 333불을 가져갈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강지수 님이 먼저 유시윤 님한테 권유하셔야 되겠지만 이 권유하시기 전에 유시윤 님이 먼저 접수하셨다. 제가 일일이 다 그거를 검수를 물론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실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시윤님께서 강지수님께 이번에 교육에 저는 참여할까 하는데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시고 강지수님이 저는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유시윤님께서는 저에게 접수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유시윤님의 333불은 제가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그 정도의 좀 로열티는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유시윤님이 강지수님이 함께 참여하시면은 강지수님이 333불의 그 로열티를 받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왜? 또 강지수님이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은 또 왜냐하면 이게 알파봇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알파봇을 전달하셨다라면은 그 혜택을 받아가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강지수님은 정선희님과 상의하시면 돼요. 그거를 저한테 강지수님께서 직접 전달하시기 전에 정선희님께 문의하셔가지고 저희 팀에서는 이번에 몇 명이 참여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정선희님께서도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 해서 저는 이번 파스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수님이 저한테 전달하시면 되는 거고 만일 정선희님이 참여하시겠다라면은 정선희님으로 규합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 금요일 밤 9시에 시작이 될 거고 정식 강의는 그 다음 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9시부터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명이어도 좋습니다. 한 명도 접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저도 완전히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서 만약 한 명도 접수를 안 하시면은 일주일 또 연장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한 분이라도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그 한 분을 놓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한 분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번 반감기에 어떻게 투자하셔가지고 투자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명확하게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십 배, 수백 배.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씨를 뿌렸는데 좋은 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이렇게 거두시게 되는 그런 것들을 거두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아셨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전달하실 때 흥분해서 전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라 흥분한 목소리로 전달하실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수백 배로 틔우고 퍼져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냐면 다음 주까지 한 분의 신비클럽 참여자가 나오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상이었고요. 우리 저기 오래간만에 마이크 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실까요? 다들 마이크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자, 마이크 켜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자, 마이크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희님 마이크 켜셨는데 그냥 켜신 겁니까? 네? 마이크 켜셨는데 그냥 켜신 건가요? 아니요. 네. 자, 뭐 질문 없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홍진성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이렇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일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네. 뭐 궁금하신 예, 점이나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개인적인 일로 제가 자주 참가치 못하는데 오늘은 좀 참가를 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향후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지선님 예, 너무 반갑고요. 예, 예, 네, 얼마 전에 알파봇을 통해서 예, 굉장히 열성적으로 아마 전달하신 거는 거의 탑 수준으로 열심히 전달하셨는데, 네, 예, 큰 어떤 결과를 거두시기 이전에 아무튼, 예, 네, 그래서 안타깝고요. 예, 아무튼 예, 이번에 저희 새로운 신비클럽 프로그램에 부디 함께 동참하셔가지고 예, 어, 예, 멋진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한 분만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강지수님 마이크 연결 가능하신가요? 자, 박승원님은 어떠십니까? 오늘 중간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뭐 혹시 질문이나 소감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하시고요. 자,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은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